네, 오늘 그 라이브 쇼 수요일에만 있는 특별한 순서입니다. 정치권 핫 이슈를 현직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분석해 드립니다. 국회의원들 오늘 좀 5분 각 당마다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시원한 입담을 자랑하는 5명의 여의도 어벤져스.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셨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VCR 함께 보겠습니다. 심사숙고 고뇌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말씀은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다른 분들이 아마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서울 지나서 출마 포기하실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함께하길 바랬는데 불출마 선언이 굉장히 아쉽지만 정치 개혁을 우리가 반기문 총장의 그 불출마의 순수한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해나가는데 더 노력할 거고. 네, 반풍이 미풍인가 싶더니 오늘 급기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정권 교체의 순수한 뜻을 접겠다면서 전격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귀국 후에 줄곧 여야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갔던 반 전 총장이 갑작스럽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네, 바로 불과 지금 2시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홍문종 의원, 그 사선 의원으로서 오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그만뒀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정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고 또 이 험난한 난국을 잘 헤쳐나갈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본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요.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선수가 뒷골목에서 주먹왕한테 맞았다는 거죠. 깡패한테 매맞았다는 거죠. 이게 정치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정치도 이게 프로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정치 지형을 잘 읽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치판이라는 판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판이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많아 배고 또 정치판이라는 것이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일 때 그런 얘기들을 자기 본인들이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오래 이렇게 살다 보면 정치판이라는 게 이게 구부러진 데도 있고요. 깊숙한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정치판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고요. 물론 정치판이 좀 더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국민 앞에 다가가야 되고 하는 건 있지만 이게 몽땅 그냥 거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판이 우리 지금 국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국민들이 선택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모여서 300명의 국회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말하는 여의도판이고 정치판이거든요. 이것을 국민들이 저 사람도 우리가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저렇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냐 우리하고 뜻이 다르냐 이렇게만 판단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홍문종 의원 얘기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올림픽 선수가 왔는데 동네 깡패 주먹왕이 이겼다 그러면 이게 비유가 올림픽 선수는 반기문 총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네. 여기는 동네 주먹왕이 되잖아요. 아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비유가 그런 거죠. 저는 근데 뭐라고 거꾸로 주먹왕이요. 또 권투 정식 시합 딱 올라오면 무조건 권투 선수는 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각자의 그 프로페션이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도로에서 차 깨끗하게 다니다가 진흙탕에 오면 차가 망가지듯이 어떻게 보면 이 국회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진짜 어벤져스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정미 의원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오늘 갑자기 그 발표를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반 총장께서 기자분들 앞에서 약간 막말을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서야 시차 적응이 되셨구나. 오늘 이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판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전대미문에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지금 탄핵까지 받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다음 대선에 대통령은 반드시 가장 깨끗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검증 과정에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반 전 총장께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들을 제대로 해 나가시고 검증을 잘 거쳐 나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딱 직면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나온 답변이 그저께인가요? 박지원 그 대표를 만나셔가지고 내가 이전까지는 유엔 총장 하느라고 너무 그 일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을 잘 몰랐다. 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준비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대선에 그냥 이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드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한 20일 동안 이 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이번 19대 대선이라는 것은 그런 판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고 시차 적응을 하시고 현실 인식을 하셨다고 박기문 보여지죠. 총장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러 이렇게 보면 뭐 아직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면 막 그분 더러운 분은 아니신 아니, 것 뭐, 같아요. 예. 예, 깨끗한 분이시라는 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지만 예. 그 검증은 꼭 필요했던 거야. 네, 과정에서. 필요했는데. 그래, 예. 그 주변 분들 있잖아요. 네. 조카, 동생.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됐잖아요. 미국에서 법정에 기소가 될 정도면 특히 반 총장 지근거리에 물리적인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들 아니에요, 보면. 우리 김경주 의원은 뭐 형님 조카까지 지금 다 관리하고 사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저도 관리는 안 하는데 저도 몰라요. 사실은 내 동생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요. 옛날에 실력이 그 조카는 더 몰라요, 사실. 신승남 검찰총장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동생 뭐 이렇게 로비 뭐 오빠 검찰총장 팔아서 뭐 어떤 당신들 중에 누가 동생 일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실은 저도 동생 일 아무것도 몰라요. 실은 모르는데 그 책임을 중요한 박기문 거는 총장한테 지는 건 좀 아니 근데 가혹하다는 중요한 거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알든 모르든 관리 범위 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결과 책임으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검증의 명목으로 냉철하게 바라봐 왔고 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특별감찰관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친인척들 호가호위한 것 때문에.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문제가 있는지 파라고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버글버글 썩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자기 책임은 아닐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시각에서 준비는 안 돼 있었다고 네. 합니다. 대통령 저 특별 그 감찰관 그 제도만 제대로 운영됐어도 이번 사건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막 그런 것까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저는 그분의 어떤 순수한 뜻,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순수한 뜻은 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뜻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뜻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좋다고 다 될 것 같으면 그게 뭐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좋은 뜻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 역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주변의 세력들 그 뜻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세력까지 같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그 경로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애초에 그분이 뭐 돈이 뭐 필요해서 당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하시고 이상한 얘기들도 하시고 또 본인이 말씀하신 순수한 뜻하고는 또 달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전혀 맞지 않고 또 그 순수한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전혀 메시지를 말씀 못 하시고 그래서 저분은 오래 못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분은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접으시고 빨리 더 상처받기 전에 다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 세계 평화와 또 그 저 남북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특사 같은 거 좋은 큰 역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자리에 찾아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역량을 본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역량을 나라를 네.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예. 제일 하실 말씀이 많은 정당인 것 같아요. 정말 아쉽겠네. 바른정당 아쉽겠다. 예. 일단 무엇보다도 그 지난 1월 21일, 12일 날 귀국했을 때 그 국민들이 보내준 열망, 그게 아직도 전 이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반 전 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좀 만들어내고 또 성공한 후보가 되기를 바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이제 다 이제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상실감에 빠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실감을 다시 누군가가 끌어모아서 재충전의 또 새로운 도전의 이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시도하고자 했던 정치 교체 또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새롭게 준비하고 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반 전 총장을 너무나 외롭게 놔뒀던 건 아니었던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반기문 총장의 선택이었습니다만 외롭게가 아니라 막 가혹하게 공격했죠, 사실은. 아니 그게 공격하신 분들은 따로 있고요. 예,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공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선 후보자로서의 잘 갖춰진 서포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보지도 못한 채 꿈을 접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 국민들이 그래도 반 전 총장에게 걸었던 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들을 또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왜 그 뜻을 꼭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가 다들. 저는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그런 뜻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또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너무 폄하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좀 환상 같은 게 또 있는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거친 그 길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을 시작했으니까. 네. 아까 죄송해요. 어르신이니까. 제가 한 말을 아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반기문 총장이 왔을 때 올림픽 선수가 뒷골목에서 맞았다. 그래서 뒷골목에서 맞았다는 거는 이른바 말하는 모든 대선 주자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어떤 대선 주자도 우리가 말하는 이름이 지금 거명되고 있는 대선 주자가 반기문 총장한테 그렇게 잘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뭐 중도 포기할 것이다. 뭐가 문제가 많다. 무슨 동생이 문제가 많다. 심지어는 바른정당은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 바른정당에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얘기를 막 했거든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황의원은 안 했지만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근데 기억이 나게 해드릴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반 총장이 그만둔다 그랬을 때 서로 뭐 반 총장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안타깝다. 뭐 반 총장이 뭐 문재인 후보는 뭐 외교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안철수 후보는 또 뭐 반 총장이 뭐 거룩한 뜻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영철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반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른바 순수한 뜻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 총장이 오늘 사퇴하면서 던진 메시지는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격을 가하고
그만두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는데 제대로 얘기된 사람이 없다. 이 정치판에서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뜻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 반 총장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심지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정치 국면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접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하고는 관계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반 총장을 또 정치권에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했고요.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려야 제가 돼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검증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유엔과 그 둘째 동생 방기호 씨와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와 아무 상관없는 친인척 비리 문제랑은 좀 무관한 문제였고 조금 관련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오신 이상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을 해명을 하셔야 되고 적절한 어떤 지적이었다 그러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이것을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일단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이제 소통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반 총장의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이분이 불출마를 하시기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진심, 나의 순수한 뜻을 너희들이 왜 몰라주니? 라는 탓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정치라는 것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입장 그리고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통합 능력인데 내가 나와서 나는 이렇게 순수한 의지로 대선에 임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주업히기만 하고 정말 내 뜻을 못 알아준다. 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적절한 신인이라서 제가 보니까 정치 신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 총장이 정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정치판에서는 이제 신인이잖아요. 근데 이 신인이 짧은 시간에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잘 서포트해주고 매니지해주는 그런 그룹이 잘 짜여져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요. 제가 왜 옆에서 그런 걸 막아주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만약에 반 총장이 들어오셔서 정말 어떤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어떤 정당에 대한 선택 그리고 본인이 힘으로 이 보수 진영을 견인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반 총장이 정말 바른정당의 이제 후보로서 만약에 같이 하게 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반 총장을 향해서 날아들었던 여러 가지 공격들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황영철 의원님만 몸 날리고 막 했겠죠. 했겠죠. 그리고 했겠죠. 그리고 정말 그 반 총장을 공격했던 페이크 뉴스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우리들은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워낙 외진 곳에 남겨져 있었던 그런 느낌이 저는 지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그만두신 그 4일 이 불출마를 표명하신 분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공격하지 말자. 아니 안 했으면 어쨌어요? 오늘이니까 별로 이렇게 공격을 안 했어요. 근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할 얘기는 좀 해야겠다 싶은 게요. 이분이 자기가 주도를 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국가 대통합이라는 게 내가 국가 대통합 이루겠다 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 대통합의 대상들이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이렇게 약간 옆에서 이렇게 꼬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나는 진정성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설득하고 이거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애초에 안 될 거였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 김미연희 의원 얘기만 듣고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이 100개인데 지금 한 개 그러니까 갔어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주어지는 공격이나 고통을 참지 못한 것 네. 그런 부분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만두신 분 비판하기가 참 마음이 불편한데 네. 계속 비판. 그래도 할 만하겠다. 기본이 안 되신 거예요. 아, 기본이 안 되신 분.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이 본질을 못 듣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가 4년 전에 뽑았던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네. 대통합이요? 대통합은커녕 국민들 마음이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대통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자, 오늘 그 불출마 선언 인터뷰부터 먼저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20일 만에 정치적인 반기운 대선 중도 포기 왜 했을까? 기성 정치권의 모멸감, 지금 얘기하신 분이 많았어요. 제가 주도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 일부 정치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부 정치인. 이분이 누굴까?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태도로 지극히 실망스럽고 이들과 함께는 무의미하다. 일부 정치인 중에 나는 셔터 내렸다. 아, 여기에 민주당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안 만났잖아, 사람들은. 그죠?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험난한 검증. 우리 이정미 의원이 계속 저는 순수한 애국지와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였답니다.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의 명분이 실종됐고 제 얘기인가 봐요. 개인과 가족 10년. 이거는 우리 이정미 의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민간인 반경을 하게 돼.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겠다. 저는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이게 무언가 또 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보이는데 자, 이 반기문 중도 포기로 인하여 불출마 누가 가장 웃을 것인가 59초 동안 생각했죠. 홍문종 의원부터. 우선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 것인가. 손해볼까? 좋습니다. 그 질문도 같이 를 생각하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지금 이제 반기문 후보가 주로 어디서 지지도가 높았냐면 사실은 TK나 PK에서 높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불출마 선언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정치인이라는 외교적 표현을 썼지만 네. 아마 대선 후보로서 반기문 후보에게 뭐 이러저러 얘기들을 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표현을 아마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정치인 아닌 사람이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일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대선의 선두주자겠죠.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지금 막 유력한 후보들이 손해를 많이 보겠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제일 이익을 많이 볼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반기문 분이 이제 충청 대망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충청도 분들은 항상 액션이 좀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기문을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실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 개인적인 그냥 인투이션이에요.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TK나 PK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다.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황교안, 안희정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분들이 가장 이득, 손해볼 사람은 문재인 후보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예요? 왜냐하면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이재명 후보를 제치고 막 올라오고 있는 판에 그분에게 제가 보기엔 뭔가 왜냐하면 충청도 했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 반기문이 아니면 안희정밖에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는 몇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당 제가 네. 아니 그 의원 수대로 하시죠. 여기 민주당이 여기 이기잖아요. 일당입니다. 먼저 아 그래야 되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여당이니까. 야당이니까 이제 아직은 여당. 아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안희정 지사께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충청대망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정치 교체, 국민 대통합, 국가 대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희정 지사도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보면 뭐 시대 교체라고 말은 하지만 잘 보면 이게 그 통합적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지점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지층이 저는 굉장히 좀 겹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혹시 이익을 본다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 반 총장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이 유형을 보면 이 개혁적 보수 진영이 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면서 그래서 이 개혁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오자니 또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하고 이래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반기문 총장한테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안 계시면 그 지점에 누가 계시냐. 일단 이제 저는 국민의당과 그 손학규 전 대표가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아닙니까? 손학규입니까? 아니 손학규 전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네, 이득을 네. 볼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뭔가 그쪽에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이제 최종 후보가 되시면 또 그 표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지지층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손학규,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이제 유승민, 남경필 이 네 분 정도가 아마 이득을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반기문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지지표들이 결국은 대략 황교안까지 해서 그 5명 정도 분산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손해는 바른정당인 것 같아요. 정당이 사실은 지지율이 높은 확고한 대선 주자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지 정당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확장력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유승민이나 남경필이 확 치고 올라가지 않는 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구심력을 잃어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정당 자체로 봐서 제일 큰 손해가 바른정당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네, 가네요. 근데 바른정당. 어쨌든 저희 국민의당 릴레이로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반 총장 오늘 포기하신 걸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큰 반등의 계기를 잡지 않았나. 저희는 직감적으로 그런 바통을 느낌입니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좀 심각한 표정을 좀 지어야 될 텐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고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 튼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하다 보면 늘 이제 어려움이 참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좀 굴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을 뚜벅뚜벅 가면 거기에 또 새로운 지지와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정치인들의 이제 구태의연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라는 반 총장의 그 발언에 민주당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이 가장 해당되고 민주당의 모 후보가 가장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나지 않았어도 그분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반전 총장이 실망했을 그냥 거라고 얘기하세요. 생각해요. 실명으로. 예. 그래서 지금 반정 총장은 누구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내고 또 개헌을 통해서 이 실망한 정치 구조를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내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 총장을 불출마로 내모른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징계가 있을 거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잠깐 기다려봐요. 네. 잠깐 기다려봐요. 네. 그래서 심판이 그런 그 부분에 징계는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4.13 총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의당에게 많은 지지를 향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반정 총장의 불출마가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으로 나타날 거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군소 후보, 약체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좀 더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또 이 시점에서 좋아할 수 있다.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학규 전 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면 유승민 남경필 지사도 역시 지금 이 반정 총장을 불출마하게 만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다라는 그런 지지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황 의원님 이정미 제가 좀 먼저 하고 먼저 하고 할까요? 네, 먼저 하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끔은 2번씩도 해야 돼요. 네, 아까 2번씩 하는 건 한 번만 좋아요. 받을게요. 네, 한 번만 받.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반 총장이 어쨌든 중도 내지는 보수 쪽의 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반 총장이 포기함으로써 중도나 보수 쪽 포지션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어쨌든 이 표가 분산해서 이득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반 총장을 저렇게 포기하도록 만든 후보들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정치가 사실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구의원, 시의원, 이렇게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그 게 아니라고. 저거는 저 말씀 자체로 본인이 네.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그냥 스스로 자백해 버린 거예요. 네. 아까 황 의원님 말씀대로 고난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 스스로 커나가고 피어나가야 되는 것이 네. 조그만 지방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저희 국회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심지어 대통령 정도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뚫고 나와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지금 최초의 언론에서 보면 이제 텃받침대라든지 아니면 뭐 생수 사 먹은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기사 행간을 잘 보고 있으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억울하게 약간의 뉘앙스 왜곡을 당해서 공격당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공격을 당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게- 확실히 그냥 애비행 그냥 사서 먹어버렸어. 훨씬 그러니까 더 이제 멋있었을 이게 수도 뭐냐면 있고. 이런 거예요. 보면 네.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요 조금 이 사소한 하나의 행태를 보면 억울하게 공격을 당한 거지만 큰 틀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본인이 취한 입장,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국민의 마음하고 어긋나져 있다 보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본질을 못 꿰뚫고 있으니까 결국은 기자들에 의해서 약간 뭔가 틀린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수치지만 눈 밝은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옳지는 않다. 네. 저희 국민의당이 최근 몇 달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요거는 확실하고 일부 정치인 요 얘기를 한 반기문 총장이 문제다 이거죠. 요 일부 정치인이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의 일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얘기를 스스로가. 할 필요 없는데 이 얘기를 했다. 네. 자, 이정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경진 의원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네. 제가 그 발표 소식을 듣고 좀 깜짝 놀랐던 대목이 뭐였냐면 오늘 세 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그다음에 바른정당, 그다음에 3시에 저희 정의당을 방문을 했어요. 민주당도 가셨는데 아니, 오늘 안 민주당하고는 갔어요? 약속이 안 됐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고.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그런데 3시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눴어요. 물론 각 당마다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을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같이 하자 뭐 이런 구애를 받거나 이러지는 못하셨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께서 유엔 전 총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시 반에 딱 그 미팅이 끝나자마자 정론관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럼 즉석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야? 그랬더니 원고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거네. 원고를 결정을 준비해서 가신 아침부터 포켓에 넣고 만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완주를 해야 될 것인지 중도 포기를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행보를 했었다라는 없는 것이 상태예요. 드러났던
오늘 기자회견은 좀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미 사표서를 집에 그렇죠. 놓고서 회사를 이 다 회사를 계속 가서 다닐 건지 말 건지. 부장도 만나고 차장도 만나고 이런 그랬던 거네요. 거죠. 제가 네.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옆에서 반천 총장을 보좌했던 그룹들이 너무 좀 아마추어적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그런 지적이 좀 더 많았죠. 지근거리에서 뭔가 좀 함께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 오늘 같은 발표도 사실은 이런 중대한 발표를 한다면은 정말 오늘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하면 안 되죠. 적어도 국민들한테 2박 3일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숙고하고 하면서 내린 결정이다라는 것들을 해야만이 저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영 총장의 느닷없는 이 사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여러 사람들과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좋은 조언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남이 남는 한 대목이다. 질문의 라는 답은 좀 생각해요. 할게요. 네. 그러니까 네. 질문에 충실한 네.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웃을 것이냐. 네. 저는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네. 누굽니까? 웃어서는 안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웃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웃게 된 사람.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아주 봅니다. 재밌어요. 네. 웃어서는 안 되는데 네. 웃고 있는 사람. 늦게 한교안 청리죠. 그러니까 웃어서는 안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 예, 네. 한교안 청리가 지금 직대를 하고 있는 것은 대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 대선 게임에. 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선수로 등판하라고 막 불러내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쉽게 내가 등판하겠다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가장 한교안 청리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본인이 대선에 등판하면 감독이 사라지게 되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또 다시 직대로 세워야 된다는, 한마디로 이 경기판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가 경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 하나가 퇴장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진짜 등판을 더 해볼까? 그렇다고 심판이 선수하는 건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웃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치 겸 선수는 봤어도 난 네. 심판 겸 선수는 그거는 안 못 되죠. 봤어. 예.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말 되지도 않는 상상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웃으셔서는 안 되는데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지금 이게 이제 굉장히 웃고 있을 것 같다. 예, 이게 하나가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라 그랬죠? 웃을 기회를 엿보시다가 계속 웃게 웃을 된. 기회다가 예. 이제. 사실 우리 당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 등장하면서는 기존의 안철수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철수로 바뀌었다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은 이번 대선은 결과적으로는 무난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자신의 앞에 계속 반 총장이라고 하는 그늘 뒤에 이 반등의 효과를 갖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이 과정에서 반 총장이 흡수하고 있는 중도 보수표 중에 일부가 사실 한교안 총리처럼 지금 이런 거는 정말 게임의 룰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보수층 네. 안에서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우리를 대변해주고 당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때 안철수 후보 쪽을 조금 들여다보지 가장 않겠는가. 그러면서 일정하게 반등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최종 웃는 사람이라고 판단까지는 하지 않지만 손해볼 사람 누구요? 손해보는 사람은 실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에게는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봐요. 문재인 후보한테? 네, 저는 사실은 보수 중도표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가 이 장막이 하나가 가려지면서 뭔가 다시 재조정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존 진영 안에서의 재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적인 선두 1위 자리가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협받을지 모르는 이게 불안정한 상황이 다시 형성이 된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야 되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제일 손해 본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걸 동의하고 있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동의하고 잠깐만요. 네.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연결. 안 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죠. 여기는 네. 동의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동의 안 하는 부분은 안철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반기문 후보가 맨 처음에 20% 넘다가 계속 반기문 떨어졌거든요. 네. 급기야는 10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28%.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반사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돼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한 표도 안 갔어요. 거의 안 갔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고 있는 13% 예를 들어서 조금 10% 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안철수 후보에게 갈 표도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언감생심 그쪽으로 갈 표는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황교안 생각하고. 총리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그게 이제 웃지 않아야 되는데 웃는다. 그 사람이 황교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맨 처음부터 나 심판 아니었어요. 심판으로 밀어넣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언제 심판이었어요? 심판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건 말이죠. 저는 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일 때 그냥 총리일 때 심판이 아니실 때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심판이 된 거지 네. 본인이 나 심판하겠다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너 심판이 선수로 나오면 안 된다?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난 스포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얘기하는 정치가 거니까 아니고. 그분이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네.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달 동안 대통령 선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유일화가 어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어요. 대통령 선거 관리를 하는데 네.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인기가 취소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말씀을 이 제가 국면에서요. 네, 진짜 이현주 의원하고, 저는요. 네. 그 반기문 지금 전 총장이 정말 치명적으로 지금 잘못한 게 뭐냐 보면 딱 들어오셨잖아요. 귀국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때예요, 사실. 지금 완전 착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그냥 지금 몇 달째 지금 나라가 전체가 들썩들썩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는 아주 웃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됐든 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요. 그 문제 가장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입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갔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웃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 진짜 맞는 얘기고요. 이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권한대행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책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어쩌면 보수 입장에서 보면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저는 이분이 후보로 나오는 순간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몰릴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선상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수나 어쨌든 정치라는 게 보수든 진보든 다양하게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우리나라 보수가 제대로 서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또다시 그 권한대행이 같이 함께 책임이 있던 사람이 나와서 그 대선판에서조차 그 이슈가 다시 회자되는 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보수가 완전히 몰락해서 아주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이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무. 아까 하신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황교안 총리께서 국회에 오셔서 대정부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딴 세상 살다가 오셨냐고.
황교안 총리 지난 4년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법무장관 하셨고 국무총리 하셨던 분입니다. 행정부로 따지고 보면은 2인자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그 책임에 있는 분이었는데 마치 대통령 탄핵과는 자기는 굉장히 무관한 곳에서 갑자기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집대를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도 그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진들 다 모아놓고 특검 대응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청와대 비서실, 부속실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가 누구냐면요. 대통령 직무대행이에요.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지금 청와대에서 비서진들을 모아놓고 했다. 이거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자기가 지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있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통령 출마에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것은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면 나라가 너무 혼란에 빠지니 곧 있을 조기 대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까지가 당신의 임무이다라고 국민들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대선에 나온다? 어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할까요? 말이 안 되는 아니,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제가 되는. 보기에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 후보로서 굉장히 그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니 예를 들어 잠깐만 전혀 말이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없네, 얘기할 진짜.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목청을 왜 높여서 지금- 무슨 코멘트를 하겠어요? 제가 너무 보기에는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죠.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언제 진보가 보수 걱정을 많이 했고 네. 보수가 언제 진보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지방 걱정 많이 했지 언제 보수 걱정을 했어요? 보수가 보수 나름 너무 그렇게 평가하시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 폄하하시지 지금 이 마세요. 국면에서 네? 지금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도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둘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이두 우리 분의 우리 둘이 그렇게 안 했으면 반기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둘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반기문 후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고 네. 결국은 저하고 형하고 어떻게 됐는데 여기 당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갈라져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충분히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황교안이 말도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말도 된다 말 안 된다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된다고 아니, 막 그것도-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그만큼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아니, 않습니까? 국민의 건전한 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권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국민들한테 밥상을 차려줄 때도 여러 가지 놓고 먹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 불량식품을 놔서는 안 아니 되는 그 거예요. 지금 그거는- 황교안 총리를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 이거 맞아요. 문제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불량식품 아니, 이거 사실로 하지 마요. 하자 있는 제품이라니까 하자 있는 아니 제품. 하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실제-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고자를 하고 잠깐만요. 있었잖아요. 근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하는 탄핵이 거고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그때도 하자가 하자가 있냐 없냐를 국민들이 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나자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통령으로서 지금 후보에 나와야 되고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황교안이라는 분이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 좀 인기를 얻고 있고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된 마당에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대안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황교안이라는 분이 대안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도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거는 뭐 영입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네. 우리가 보수가 대통합을 이루고 또 보수가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근거를 마련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맞다는 why not? 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화영. 아니 딱 한 가지만 네, 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황 많은 의원님이 국민들이 말씀하셔야 될것 말씀하시기를 네. 문재인 후보는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가가지고 이거를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물어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면 그렇게 있죠. 그런 사람도 생각하시냐고 있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황교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흥분하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 흥분 안 했어요? 제가 어디 흥분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도 마찬가지라니까. 이분이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네. 민주주의 절차라는 게 아니, 그런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겪는 의원님 거니까. 생각은 그러신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후보다. 절대 대선은 안 정말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안타까운 돼.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도 안타까워요. 황현철 의원님 진짜 말씀하셔야 될 아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요 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탄핵 가결을 시키고 또 지금 이 혼란을 겪고 이렇게 있는 게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좀 다른 챕터 이 책장을 이제 넘기고 예를 들어서 진영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 더 건전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청산될 사람들은 청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안 같아서 같지 않아가지고 당까지 새로 나와서 차리셨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또 돌아가서 그렇게 되면 지금 황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의원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지금 정치판에서의 기회를 안 주시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1%가 됐건 2%가 됐건 10%가 됐건 하여간 어쨌든 지금 10%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10%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아니 그럼 그 황교안 후보 싫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그건 유세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불량식품, 하자식품 이런 얘기는 제가 앵커로서 요거는 좀 너무 심한 표현이었다. 심한 표현이죠. 잠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사석에서는 얼마 전 이게 방송에서는 이제 제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네. 제가 황교안 총리하고 같은 황씨잖아요. 같은 방송. 아니 지금 뭐 에피소드인데 네. 제가 그 19대 국회 때 우리 국회에 있는 황시성 가진 국회의원하고 황교안 총리하고 여기 같이 가끔씩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황교안 총리 옆에서 이렇게 보면 참 진중하고 그리고 반듯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황교안 총리에게 보내는 그 지지자들이 그래도 그런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황교안 총리가 저는 대통령의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그러면 상당 부분 지지는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책임을 함께 져야 될 분이에요. 이제 그런 분이고 결국은 대선 국면에 나서면 그런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한 득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당선을 바라보고 출마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출마가 우리 보수 진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반기문 총장의 불출마로 생긴 이 공백들을 다시 메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처받은 보수 세력, 보수 진영에게 뭔가 더 메시지를 담아내고 또 함께 그분들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다시 더 크게 성장하기를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점잖게 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기회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됐다고 촛불 들고 나갔던 국민들 너무 신난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직무대행을 황 총리가 맡고 있는데 또다시 대선을 나간다고 나 직무대행 버릴래. 그리고 또 다른 부총리가 또 직무대행을 해요. 이 몇 달 사이에 국민들한테 이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황 의원님한테 내가 여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자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여기 텔레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하여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승민은 원내대표였고요. 남경필은 경기도지사였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당신들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깨끗하고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국민에게 추앙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그 중요하다. 부분이야말로 제가 정말로 홍문정 의원님이나 우리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친박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임론 4.13 총선에서의 이 패권주의적인 그런 공천의 문제 그리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야당한테 얘기하라고 야당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다른 평가를 내리게끔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런 것들 해주길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다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강한 보수 진영의 어떻든 재건이라든지 갱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그런 보수 진영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또 어쩌면 이념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중도층에 있는 분들에게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총리의 출마가 어떤 의미로 다가설 것이냐. 그럼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우리에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는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뭔가 다음을 생각하서라도 꿋꿋하게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좀 많이 쉬었죠. 많이 쉬었네. 네. 두 번 하고 나서. 네. 근데 황 총리는 선수 심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본인이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검찰총장 최동욱 혼외자 문제를 해서 날려보냈잖아요. 근데 그건 명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댓글 사건 수사하던 검찰 조직 쑥대밭을 만드는데 방조했던 사람이 황교안 본인이에요. 그래서 본인 자체로서의 책임져야 될 이 정권에서 부역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저는 남의당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드리긴 곤란하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분이 왜 부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협치 연정을 벌써 한 2, 3년 전부터 해왔잖아요. 보면 민주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지사 뽑고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한 합의해서 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해왔잖아요. 반기문 씨가 말하던 하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대통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경필 지사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상당 정도 구현이 됐었어요. 보면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사실은 그 사람이 해온 과거의 경로와 업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그 비슷한 패턴으로 이 사람이 다음 보직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남경필 지사가 선언했잖아요. 안희정 국무총리 시키겠다라고 이미 선언했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간단한 판단하는 것이 전혀 적합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보면 조금 아쉬워. 이 말씀은 정말 공감하는 게요. 아까 제가 무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가 대통합 정치 교체 이런 얘기들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함께 실현할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경로를 거쳐서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보면 그런 자질을 가진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부각이 안 돼. 그런 분들은 부각이 안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반기문 특히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엉뚱한 분이세요. 오늘 주제가 반기문이었는데 갑자기 황교안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반기문 흥분을 총장이 후에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반기문 연세회동 기상구입니다. 맑음 안개글인데요. 이게 맑음이 없었어요. 그죠?
이 반기문 총장하고 이게 다 21일 날 김한길, 21일, 23일 오세훈, 뭐 손학규 27일, 29일 김무성, 21일 김종인 뭐 다 만났는데 김종인 이분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이분도 이분 아까 참 저는 뭐 패널이 아니지만 얘기했지만 아까 안철수, 뭐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득 봤다고 보시죠. 황교안 총리. 저는 아닙니다. 저는 김종인 대표입니다. 이분 나오십니다. 이게 제가 아니, 나온다면 나오는 거 진짜 나와요. 왜 아까부터 계속 저도 나름대로 확실한 정보. 황교안 대행한테 이분 집착을 나오십니다. 하시네요. 이분 대통령, 이분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죠. 아니, 근데 안 했죠. 서로 이분 특검하는 게 네. 지난번 출연했을 때 우리 박종진 앵커가 반기문 총장이 뭐 접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어.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 딱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떠오른 사람이 박종진 씨였어요. 이거 어떻게 감 잡았을 거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접는다 그랬잖아요. 딱 얘기를 하는데 나 네. 또 한 번 지금 가슴이 찌릿. 확 놀라 찌릿해요? 내가 정말 마치고 나면 아니, 나 약간 언지를 주셨잖아요. 이분이요. 스승으로 모실게요. 날짜까지 맞출까요? 날짜까지? 네. 네. 날짜까지 어떻게 하세요? 네, 날짜까지도 맞출 수 있는데. 네. 약간 날짜 아니, 우리- 알려주세요. 아니 우리 박종진 앵커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김종인 네, 전 저분이 이제 출마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100% 출마를 예요. 100% 출마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물론 뭐 국민의당도 관심이 있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아닐 거고요. 관심이 있을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뭐 조그만 텐트가 됐든 큰 텐트가 됐든 뭐 바른정당도 관심이 뭐 있죠. 그런 관심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외에서 지금은 장외죠. 네. 그러나 장외에서 가장 크게 웃을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김종인 씨가 아닐까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얼굴빛이 좀 안 아니 좋은데 뭔가 동의합니다. 제가 알고 알기로 웃음을 참고 계세요. 민주당에서 제가 오늘 아주 적확한 정보 통신을 받으면 한 7명에서 8명 정도 하시고 이제 곧 조만간. 네. 제가 모르는 출마 거를 선언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앵커님이 이렇게 잘 저도 아세요? 뭐 이상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이번 대선에는 안희정, 남경필 같은 50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연륜이 많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출마를 해서 3년 대통령하고 개헌 그 사이 개헌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줄에 방점이 더 가 계시구나 저는 그 느낌은 받았었어요. 네. 이분 나오십니다. 네. 또 한번 만나 보십시오. 네. 이분 확실히 나오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날짜는 지금 정해졌는데 제가 밝히면 또 바꾸실 것 몇 같아서. 월인지만 예, 한번. 2월이죠. 2월? 2월이죠, 당연히. 이렇게 이제 반기문 연쇄회동 기상도가 있었는데 전부 어둡거나 안개나 막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또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오자마자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반기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3주, 지금 21일 만에 딱이거든요. 3주. 37에 20일. 하더라고요. 네, 딱 3주 만에 나오셨는데 자, 새누리당의 맨 처음에 사실은 이게 분당이 안 됐으면 이번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 아마 새누리당 가셨을 게 거의 99%죠. 이쪽으로 가실까? 사실은 또 이분이 근본은 사실은 더민주당에 있어요. 그렇죠. TJ가 엄청 키웠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 이거 내서 유엔 짜면 사실은 나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더 민주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일반 사람들은 또 청와대 그때 제 출입기자로서 봤을 때는 이분 굉장히 칠했어요. DJ 그때 총무비서관 박금옥 총무비서관 박지원 비서실장 이때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 구출해 준 게 DJ 정부 노무현 정부거든요. 그래서 난 이분이 여기에 굉장히 빚이 많다. 일로 갈 수도 충분히 있었다. 한때 사무총장 갈 때 여기서도 굉장히 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른정당으로 이제 거의 이쪽으로 또 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김종인 대표랑 또 손을 잡자고 한번 해가지고 또 사무총장 시절에 또 이것도 굉장히 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팬트가 접었고 원래 박지원 대표도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려고 생각을 했고 맞죠? 국민의당 부인하지 마세요. 제가 맞아요. 여기서도 굉장히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화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박지원 대표가 샷다 문 닫았다. 딱 한 거 아닙니까?
요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운찬 대표도 이게요 다 이게 자꾸라 이걸 뭐라 그러죠? 지퍼가요 다 잠겼잖아요. 어느 지퍼도 열리질 않았어요. 사실 바른정당이 좀 열려고 했었는데 오늘도 다 당 관계자들 만났는데 다 지퍼가 내렸지 않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반기문이었다면 3주 동안 어떻게 했고 난 어느 당으로 딱 갔고 좀 우리 이번에는 네, 우리 황 의원님부터 당연히 바른정당 오자마자 딱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쉬워하고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오셔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무슨 조언을 듣고 이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적어도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3일 정도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지형에 서 있을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후보가 뭐 도대체 뭘 하려고 해? 그리고 저분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야? 이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갖고 그 의문이 뭐 20일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저분이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었나 보다라는 것이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들어와서 네. 적어도 분명하게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콘텐츠 있는 내용들을 좀 던지고 네. 그리고 지형도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정치는 결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도 요즘 있으셨잖아요.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나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 이런 부분들도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도 대단히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들어오셨으면 뭐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또 본인이 반기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요. 제가 어떤 길을 갈 건지 분명하게 정하고 당을 선택했겠죠. 어느 당을 선택? 바른정당 선택했겠죠. 바른정당. 네. 아니, 네. 자, 이 권투 선수가요 링에 올라가서 싸움할 때 링에서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링에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트레이닝을 빡세게 했느냐가 사실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에 한번 방문했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 후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긴 세월 동안 본인이 도착했을 때 어떤 지형을,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정국이 일어났다. 그럼 지금 어떻게 갈 땅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착했을 때 지금 사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오면 그 텐트로 모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딱 말하자면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이미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마치 무슨 구국의 신처럼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반기문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건 굉장히 큰 오류였다. 내가 보기에 아무 준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는데 제가 참 아쉽다는 얘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의 그건 귀국이 아니다. 그럼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귀국할 때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프리카 사람도 예를 들면 뭐 유럽 사람도 몇몇 외국인들과 함께 뭔가 이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오셔야 되고 이벤트가 약했다 이거. 그리고 들어올 때 최소한도 자기를 지지하는 뭐 50명이고 60명이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당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반기문 외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반기문 대통령 뭐 추대위원회를 만들고 바로 그분들이 당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통합할 거니까 당하고 상관없이 반기문 대통령으로 받들어 우리 선거에 나가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주 아쉽죠.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판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천시를 얻을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시운 자체가 큰 틀에서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민심이 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판이에요.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었던 그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리한 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판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저는 홍문정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전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투를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불리하긴 하지만. 근데 저게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들어왔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와서 한 3, 4일 정도는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 돼요.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 집에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했던 업적에 관한 이 디스플레이를 해야 돼요. 크게 이벤트 행사를 벌리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확히 비판하고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어야 돼요. 바른정당으로.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어야 돼요. 저는 조금 생각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다른데요. 네. 우선 이분이 원래 뿌리는 야당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민주당에 그죠? 뿌리가 우리 있죠. 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그 들어오시기 귀국하시기 전에 보였던 행보는 이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행보들을 보여왔고 네. 그것이 국민들 머릿속에는 무의식 중에 아 저분은 뭔가 새누리당 후보 같은 그런 이미지가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에서는 가결이 된 상태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대선 주자로 뛰고 싶으면 그 네.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게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본인은 박 대통령하고 어떤 정도였고 그리고 이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선을 다 그었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의 정책 행보를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볼 때는.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당으로 오기가 뭐 하면 그 뭐 문재인 후보 무슨 때문에 안 되죠. 사정이 또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라든가 뭐가 있었으니까 생각 안 하셨을 아니, 것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나 입당하겠다는 받아줍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니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안 될. 그리고 근데 문재인 이제 후보랑 실제로 붙겠다. 문재인과 지금 이제 붙겠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당이 너무 대세론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불안한 상황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실 그분의 정치적 스탠스 노선은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개혁 뭐 약간 중도 개혁 보수 보수. 비슷한 그러면 이 바른정당 입당하는 것도 사실은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새누리당에서 딱 갈라져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근데 방기문 총장이 들어오셔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을 그으면서 다시 또 바른정당을 들어가면 그것도 갇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이 어떤 사실은 그 며칠 정도 숙고를 하면서 범야권 인사와 범여권 인사를 통틀어서 본인이 텐트를 치고 거기에 바른정당이 합당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결사체와 바른정당이 뭐 합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갔으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방기문 총장의 정치적 역량이 상당해야지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역량은 안 정치 되시는 것 경력이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그 방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1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미국에서 학교 같이 다녔어요. 행정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다녔던 몇 분들이 우리가 뭐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교분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분은 보수입니다. 뭐 그것이 물론 중도 보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외교관이셨기 때문에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그 공무원 하는 기간 동안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뭐 그래서 여당일 때는 공무원 안 하고 야당일 때 공무원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커리어를 보면 여당 시절도 있고 야당 시절도 있고 또 야당 시절에 그분이 수석도 했었고 오스트리아 대사도 했었고 뭐 장관도 했었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는 커리어 공무원, 외교 공무원으로서의 방기문 그렇게 보셔야지 그분의 성향으로는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은 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방기문 총장을 조금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방기문 총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원로로 모시고 외교로 앞으로 모시고 우리 국가적인 지도자로 모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제 방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좋지 않은 발언
후보로서 뭐 하여간 실수를 했든 아니면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든 칭송을 받았든 그 부분은 저 좋고 건강하게 예, 그분을 받들어 모시는 의미에서 반기문 총장이 만약 제가 보기엔 정의당 가면은 접었으면 좋겠어요. 톱으로 탁 뜰 것 같아요. 똑똑한 정치적 훈련의 계기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너무 정의당 아쉽습니다. 가면. 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란 이렇게 견뎌야 합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잠깐 주제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선 이 문제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대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대세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칫국 마시듯이 셀프 대세론을 이야기하는 게 가당한지 수많은 검증 과제를 비롯해서 해명돼야 할 의혹들에 대한 제보와 자료가 쌓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 손으로 왕관을 쓰려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억지로 대세론으로 만들려는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저 안철수입니다. 너랑 나랑 붙으면 누가 이긴지 애들이 막 내기하고 그랬는데 뭐 그랬으면 내가 이겼지. 에이, 그것은 아니지. 네. 판넬 좀 볼까요? 정치권은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 문재인 대 비문재인 이렇게 반문재인 구도로 제3지대 대선 주자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선 춘추 전국시기인데 지금 이분들이요. 지금 일단 반기문 총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대선 주자들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생각외로 굉장히 손학규, 정운찬,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남경필, 유승민, 이인재, 김관용, 김문수, 원유철,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김종인, 황교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야 대선 지지도 이게 지금 가장 최근 걸 저희가 리서치 세계일보에서 나온 거 했는데. 이분은 이제 불출마서 과연 이게 어디로 갈까? 13.1%가. 이게 어디로 갈까? 여기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을 했던 거고요. 여기 김종인 대표가 빠졌네요. 네. 문재인 32.8, 그다음에 이재명 10.9, 안희정 9.1. 이제 반기문 빼면 이 세 명이 민주당 3명이 1, 2, 3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 그리고 황교안 8.3, 안철수 7.6.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남경필, 손학규, 김부겸 다 2%, 1%대 요렇게 지금 여사 후보가 나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재밌는 걸 하나 지금요. 아까 이 지지도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지금 갑자기요. 눈여겨볼 게 안희정과 황교안입니다. 9.1, 8.3인데요. 내일 아침 유력 언론사에서 일면 톱으로 내일 발표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또 역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3위인데 또 이재명 씨랑 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네, 내일 뭐 조금 보면 알겠지만 자 에라 모르겠다. 일단 띄고 보자. 지금 안희정과 황교안이 갑자기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추격자에서 맹렬한 기세로 쫓기고 있는 불꽃 추격 레이스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주제를 잡았고요. 자,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 후보 예상 대진표. 자, 준 플레이오프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이미 선언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유승민, 남경필이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하나 넣습니다. 이분을 어저께 이걸 했었는데 굉장히 이거 항의 전화가 많이 와서. 이분이 9%니까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을 넣어줬고 여기 지금 새누리당이에요. 여기 그냥 이렇게 가시겠죠.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여기서 눈여겨볼 게 문재인은 3명 중에 그래도 2등은 할 거라고 해서 부전승으로 올려놨고요. 이게 지금 저거 아닙니까? 결선 투표 때문에 여기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자, 가장
따다닥 우리 김경진 의원님 가장 젊고 빠르시니까 뭐 게임하는 거 한번 쫙 한번 얘기를 하시죠. 명쾌하게. 저 몰라요. 가상으로 안 가, 가상으로. 두려운 질문. 가상으로, 이게, 가상으로. 이게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제가 할게요. 네. 그래. 너무나 쉬워요? 네. 이쪽은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 안철수고요. 여기 안. 안철수가 올라가고 저쪽은 황교안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올라갈 거예요. 저쪽은 안희정이 올라갈 거고요. 아, 여기가 안희정 올라갑니까? 예, 확실합니다. 자, 이쪽은 그건 문재인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문이요. 네. 아, 그럼 여기 문이 오고요.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설명이 조금 애매했습니다. 뭐 어떻게 황교안이 올라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반기문은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유승민, 남경필, 황교안 셋 다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올라가고요. 또 다른 인물. 아니면 황교안이 올라간다는 아, 거죠. 유승민, 남경필은 아웃이고요. 만약에 저기 있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면 황교안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황교안이가 올라가고 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뭔가 지금 또 다른 사람 알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알고는 없어요. 근데 하여간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김종일이라는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예. 그런 자, 분들이 하여간 여기 올라갈 안철수 수 있어요. 올라가고요. 네. 그럼 안철수와 이 뭐 황교안이다. 그럼 여기 싸움에서는 누가 올라갑니까? 보수에서. 거기 안철수가 근데 보수입니까? 아, 그런가요? 저게 안 맞는 게 저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저기서 삼자 대결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될 수도 있어요. 저 야권은 문재인 안철수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는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면 김종인이 아니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유승민이 아니면 유승민 남경필은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봅니까? 예, 지금 차라리 이제 우리 황영철 후보가 더 날는지 모르는데. 네, 저희가 불만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불만사 심상정이 없죠. 이분이랑 거의 지지율 비슷하셔요. 왜 아, 심상정이 없습니까? 네, 여기? 알겠습니다. 야권이니까. 예, 네. 심상정이 없네. 그래서 저기 후보 대상 예지표를 바꿔야 돼요. 저 구도 자체 구조가 안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지금 그럼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가 안 밑에 맞? 세 명씩 지금 배치가요. 조금 반기문, 유승민, 안경필, 황교안 이게 왼쪽 하여튼 옆쪽으로 가고 그렇지. 이 안철수, 손학규, 정운찬이 문재인 후보 옆으로 가야 네. 이게 좀 맞죠. 왜냐하면 구도가 요렇게 플레이오프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플레이오프가 될 수 있고 아직은 이 국민의당 쪽이 어느 쪽하고 플레이오프를 할지는 근데 정해지지 국민의당이 제 예상은 네. 어쨌든 후보가 5명이 나올 거라고 봐요. 5명. 네, 5명이. 왜냐하면 누구? 예. 아니 그러니까 새누리당 후보 하나 나올 것이고 나오죠. 네, 바른정당 하나 나올 것이고 저희 국민의당 나오고 네. 더불어민주당 나오고 정의당 나오고 5명 그대로 본선 간다고 보셔야 각 돼요. 당에서 5명. 네, 한 명씩. 뭔가 뭐 그런 결선이나 플레이오프 저런 건 네. 없어요. 이합 집산 이런 게 없어요. 네. 텐트 이런 거 없다. 없다고 봐요. 김영진 빅텐트로. 의원님하고 보면은 항상 이렇게 생각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아, 그 아무 무슨 빅텐트 뭐 플레이오프 이런 것들이 그냥 네. 언론사에서 그냥 가상의 꿈을 너무 그냥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잘못했어.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선거를 이번 대선에서 저희는 치르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겨야 되니까 이합집산을 해서 양강구도로 가서 이렇게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됐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다수 후보가 도전을 해서 그 다수 득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의당이 결선 투표제를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여론으로 그 양강구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5명이 다 뛰고 최종 득표를 얻는 대통령이 너무 적은 미미한 지지율로 당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를 하자라는 제기를 계속 해왔던 것인데 결국은 첫 번째는 그 여러 명의 후보가 끝까지 본선을 치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예전에는 여야 구도가 굉장히 분명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쟁 구도는 야권끼리의 싸움이 이 대선판을 끌고 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단일화나 빅텐트나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5분이 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단일화를 하면 여기도 단일화를 할 거예요. 혹은 여기서 단일화를 하면 여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여기 단일화 안 되고 여기도 그냥 분열해서 갈 아, 거예요. 국민의당이 민주당하고 단일화할 수 있다고요? 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게 여기도 할 되면 거예요. 아, 여기서 하게 된다면 여기도 아니요, 하고. 박 전 대표 생각은 바른정당 좋아하시던데. 근데 국민의당. 문제는 예. 여기도 안 할 거고 여기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 저는 오자체로 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우측에서 만약에 이제 뭐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이제 그 당내 경선을 치러서 누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제일 끝에 있는 선거 구도가 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경우엔 그 외 진영에서 상당 부분 통합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반문재인 구도가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패권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또 안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통합의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또 일정 부분은 새누리당도 어떤 한 후보로서 반문재인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견인의 요인들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안희정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엔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굉장히 사라지죠. 안희정 후보를 무슨 명목으로 안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안희정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대통령 될 확률이 꽤 높다는 얘기네요. 저는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안희정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굉장히 높다. 아니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요 대목에서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는데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또 문재인 후보한테 찍힐까봐. 혹시라도 또 미움 당할까봐. 이게 또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아주 문재인 전화 아직도 막 뭐 비판하고 그러면 2만 톤씩 오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해 문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아까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선거는 대선은 야권 간의 경쟁이다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새누리당에서 뭐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의미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선이 거기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야권 후보들 간에 그럼 과연 누가 유력한 주자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이 이제 야권이 바른정당도 야권이에요, 의원님. 너무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 보셔도 돼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첫째 새누리당 후보가 유력한 주자가 될 일은 없다. 네, 왜냐하면 탄핵 결정 후에 벌어질 일들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황영철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저도 뭐 그냥 예상인데 예상인데 59초에 돌아와서 이현주 의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의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저 얘기하면 큰일 중요하죠.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실 좀 인기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탄핵이 가결되고 나서 조금씩 이게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이다 같은 게 시원하긴 한데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대안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안희정 중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더 치고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주 대세론에 있긴 한데 실제로 보면 문재인 후보는 또 의외로 또 이 안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전반적으로 많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비호감도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중도 성향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어떤 딱 선을 그어서 이쪽은 내 편, 저쪽은 네 편 이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아니 보수 성향의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은 보수라고 보는 거죠. 그냥 헌법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니까. 근데 또 어쨌든 뿌리로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오래된 뿌리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확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희정 지사로 이렇게
후보 이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면 저는 나머지의 어떤 그 누가 어떤 나와도 대안 세력 말하자면 대안 세력이 결집하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안 세력이 결집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역시 야권의 주자가 대안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현주 의원은 확실히 친문적인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이걸 거치면서 이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협치 그리고 이 뭔가 이 개혁을 하면서도 나라의 장래와 어떤 국가적 통합 같은 거 걱정하는 이런 게 많이 공존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네. 좀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1인당 그렇다고- 2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안희정 아니, 지사를 농담한 제가 농담한 거예요. 안희정 진짜 지금 큰일 나죠. 예. 저는 어떤 아직 정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야권 후보가 한 사람이 된다면 확실하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안철수라고 봅니다. 만약에 야권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라는 사람으로 단일화가 된다면 문재인이 아니고 안철수가 된다면 대통령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은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가 그건 뭐 안희정이냐 뭐 문재인이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권 후보로서. 근데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가 확실하다. 된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도로 봐서는 우리 안희정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이게 미래 후보다. 지금의 후보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써먹을 사람은 문재인이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걱정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들어도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는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희정 후보는 이거 잘 보호해뒀다가 다음에 써먹어야 될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권 후보는 말이죠. 저는 공감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 공감 못해요. 네.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300명이 다 자기 얘기하는 거니까 국민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홍문정이 정말 기가 막힌 얘기했다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일기에다가.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동의는 못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 대세론이잖아요. 네, 30초 전. 예, 그런데 이제 여권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정당 또 우리 새누리당이 각각 후보를 낼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게 필패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때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몽준 같은 그런 무슨 단일화라든가 어떤 단일화라든가 그런 압박이 굉장히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영철 의원님이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국민적인 여론 때문에 우리 홍문정이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10초 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이제 국민들은 좋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황영철.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하나의 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우리 국민들을 한 단계 품격을 높이는 그런 일종의 말하면 정치 발전의 과정들을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적어도 좀 구태도 좀 벗어내고 잘못된 정치 행태도 좀 걷어내고 뭔가 새로운 정치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국민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촛불 민심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촛불 민심이 반드시 대선 국면에서 다시 활활 타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치적인 변화, 쇄신 또 정치 발전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의 뜻이 모아지는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국면에서 뭔가 좀 잘못된 정치 행태에 좀 이게 온전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끝에 가서는 지지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럼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홍문정 의원님 계신 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 대선에는 새누리당은 후보를 내시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남경필, 유승민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이 출마의 계기가 대한민국의 좀 건전 보수가 합리적인 보수가 좀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누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는 되는 겁니다. 다 야당들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후보를 안 낸다는 전제 조건으로. 네네. 정권 네. 아니 내시더라도 뭐 정권 교체는 전 된다고 확실히 봅니다.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주자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목표로 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표도 항상 나오셔서 정권 교체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당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리셋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어떻게 개혁적인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의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네. 그 비전을 내고 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실천 의지가 정권 교체는 이미 확정됐는데 네. 자꾸 정권 교체 얘기하지 마라 이런 네. 얘기죠. 좋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김경준 의원 마지막 발언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새누리당에 그렇게 요구하는 건 당일론이지만 여기도 후보 낼 거라고 봐요. 안 내는 게 맞지만. 당연히 내죠. 네, 그러면 결국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후보 5명으로 선거를 치른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유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풍운을 만들어낼 것인지 딱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김종인 대표도 워낙 이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풍운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풍운을 만들어내려고는 하나 네. 잘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자구도로 대선은 끝나고 네. 야권 어디선가가 정권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20초 남았습니다, 홍문종 의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김종인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김종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됐건 국민의당이 됐건 거기하고 관계가 국민의당은 없다. 이쪽입니다. 국민의당 네. 그쪽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이 또 맨 처음에 어디서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이게 보시면 새누리당 후보가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